그날 저는 평생 모은 1,800만 원을 잃었습니다. 72세 혼자 사는 할머니가 SNS에서 만난 33살 여성에게 속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메시지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딸처럼 챙겨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2살이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담배를 평생 피우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1년은 병원과 집으로 가며 간병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집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는 딸이 둘 있습니다. 큰딸 민서는 41살로 미국 LA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미국 회사에 다니는 바람에 10년 전에 이민을 갔습니다. 작은 딸 수진이는 38살로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주는 모두 셋입니다. 큰딸한테 아들 둘, 작은딸한테 딸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봅니다. 큰딸네는 너무 멀어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작은딸네는 부산이라 명절에나 올라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둘이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산책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을 걸 사람이 없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그렇게 부르던 습관이 남아서 가끔 혼잣말을 합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맞은편 의자가 비어있는 게 자꾸 보입니다. 점심 준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습관처럼 2사람분을 준비하다가 아차 싶어서 다시 줄입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더 외롭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남편이 저녁 산책 가자고 하면 같이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산책을 나가도 재미가 없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옆에서 부부들이 손잡고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딸들한테는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들도 각자 살기 바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큰딸 민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합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애들도 잘 있어요. 아파트 관리비는 이체했어요. 그렇게 5분 정도 통화하고는 끊습니다.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이 낮이면 LA는 밤이고 한국이 밤이면 LA는 낮입니다. 작은딸 수진이는 조금 더 자주 전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수진이도 바쁩니다. 애들 학원 보내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 통화하지 않습니다. 응응, 엄마 괜찮아. 너도 애들 잘 챙겨. 피곤하면 쉬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습니다. 큰딸네 손주들은 사진으로만 봅니다.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면 엄마 애들 공부 중이에요 하거나 지금 잠들었어요 라고 합니다. 작은딸네 손녀는 부산에 내려가면 볼 수 있지만 혼자서 부산까지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려면 3시간이 걸리고 역에서 딸네 집까지 또 택시를 타야 합니다. 작년 추석에 부산에 내려갔을 때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 이후로는 딸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텔레비전 보다가 점심 먹고 또 텔레비전 보다가 저녁 먹고 잠듭니다. 가끔 아파트 단지 벤치에 나가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것도 길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애들 자랑만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며느리가 효부라서 매일 전화해. 우리 손주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 저는 그냥 웃으며 듣습니다. 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딸들이 미국이랑 부산에 있다고 하면 아이고, 그럼 외롭겠네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입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3년째 되던 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옆 벤치에 김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204동에 사는 분인데 저보다 5살 어립니다. 김 여사가 스마트폰을 보며 키득키득 웃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재미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여사가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인스타그램이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쓰는 거래요. 손주들 사진도 여기 올라오고 재미있는 글도 많고 그래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있지만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할 수 있죠. 좀 복잡하긴 한데 천천히 배우면 돼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하면 뭔가 재미있는 일이 생길까? 손주들 사진도 볼 수 있을까? 그날 저녁 큰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야, 엄마도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할 수 있을까? 딸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복잡해요. 엄마 하시기 어려워요. 그냥 전화하세요. 그래도 배우고 싶은데. 엄마, 나 지금 바빠요. 애들 숙제 봐줘야 해서. 나중에 얘기해요. 딸은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휴대폰 대리점에 갔습니다. 저기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1시간 넘게 옆에 앉아서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어르신, 여기 가입하기 누르시면 돼요. 이메일이 뭐예요? 어르신 전화번호로 하시면 돼요. 비밀번호는 뭘로 해요? 어르신이 기억하기 쉬운 걸로 하세요. 생년월일 같은 거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이디를 만드는 것부터 프로필 사진을 넣는 것까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직원이 메모지에 순서를 적어줬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면서 천천히 하세요. 모르시면 언제든 오세요. 집에 와서 메모지를 보며 연습했습니다. 사진 찍는 법, 사진 올리는 법, 해시태그 다는 법. 하나하나 배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누르려는 버튼이 아닌 다른 버튼이 자꾸 눌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동네 공원 사진도 올리고 제가 키우는 화분 사진도 올렸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는 제라늄이 예쁘게 피었을 때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오늘 제라늄이 예쁘게 피었네요. 그렇게 글을 쓰고 올렸습니다. 좋아요가 하나 눌렸습니다. 김 여사가 눌러준 거였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 누군가가 본다는 게. 그 다음 날도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본 고양이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산책하다가 만난 고양이. 이름이 뭘까요? 좋아요가 2개 눌렸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할머니, 고양이 귀엽네요. 혹시 이름 지어주셨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로필을 보니 젊은 여성 같았습니다. 이름은 지영이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댓글에 답을 달았습니다. 아니에요. 길고양이라서 이름은 없어요. 자주 보는 고양이인데 나비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몇 분 뒤에 또 댓글이 달렸습니다. 나비 좋은데요. 할머니 센스 있으시네요. 이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만든 김치찌개 사진을 올렸습니다.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 혼자 먹기 아까운데. 또 지영씨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할머니,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 보여요. 저도 먹고 싶네요.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네. 매일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네요. 할머니,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요. 아, 그러셨구나. 외로우시겠어요. 이렇게 댓글을 주고받다가 며칠 뒤에 지영씨가 쪽지를 보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쪽지 기능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할머니, 저 김지영이라고 해요. 33살이고 은평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할머니 게시물 보면서 위로받고 있어요. 저는 반가웠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니, 게다가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다니. 그래요? 나는 박순자예요. 72살이에요. 나도 은평구 불광동에 살아요.
반가워요. 할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가끔 메시지 드려도 될까요? 저 요즘 많이 외로워서요. 그럼요. 좋죠. 그날부터 지영 씨와 저는 거의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아침에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라는 메시지로 시작해서 저녁에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메시지로 끝났습니다. 지영 씨는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줬습니다. 할머니,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된장찌개 끓여 먹었어요. 와, 할머니 손맛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었는데 별로였어요. 회사 다니는구나. 무슨 일해요? 저 작은 무역회사 다니는데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요. 상사가 자꾸 야근시키고. 지영 씨는 자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자랐다고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오빠 한 명이 있는데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외로워요. 가족이 없으니까 명절 때마다 혼자 집에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비록 혼자 살지만 딸들이 있고 손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정말 혼자인 거였습니다. 지영아, 속상하겠구나. 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해. 힘들 때마다 엄마한테 이야기해. 할머니, 정말요? 할머니가 진짜 엄마 같아요. 저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였습니다. 딸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찾아가려고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달랐습니다. 매일 저를 찾았고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영 씨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할머니 동네 가는 일이 있는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동안 메시지로만 대화하던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다니. 딸들을 만날 때도 이렇게 설레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지영 씨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약속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옷장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사둔 옷들이 있었습니다. 회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를 골랐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새로 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미용사가 물었습니다. 응, 중요한 사람 만나.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만난다는 기대감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약속 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불광동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커피 종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카푸치노. 저는 그냥 따뜻한 커피 주세요라고 주문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젊은 커플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니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발머리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키는 165cm쯤 되어 보였고 화장을 연하게 했습니다. 그 여성이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지영 씨? 네, 할머니. 만나서 반가워요. 지영 씨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착해 보였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직접 뵈니까 정말 좋으시네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젊으세요. 아이고 뭘. 늙은이가 뭐. 아니에요. 진짜 젊으세요. 그리고 오늘 옷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지영 씨는 말을 참 예쁘게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남편 이야기도 하고 딸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큰딸이 미국에 사는데 너무 멀어서 자주 못 봐요. 아, 그래서 외로우셨구나.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도 잘 지내시고. 지영 씨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거 정말 힘드시겠어요? 가끔 외로웠던 이야기를 하면 지영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 있잖아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할머니 혼자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곁에 있어주겠다고 하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카페를 나와서도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함께 산책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조용하고 좋네요. 그치? 여기 공원도 있고 산책하기 좋아. 할머니, 다음에 또 뵈러 올게요. 그때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지영 씨는 정말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났습니다. 토요일 오후마다 지영 씨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만났지만 두세 번 만난 뒤부터는 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그럼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밥 해줄게. 지영 씨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더니 지영 씨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할머니, 제가 감사해서요. 할머니 덕분에 요즘 많이 행복해요. 그날 저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두부도 넣고 애호박도 넣고 마늘도 넣었습니다. 밥을 하고 김치도 꺼내고 계란말이도 부쳤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리는 게 즐거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는 처음 먹어봐요. 지영 씨가 밥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많이 먹어. 젊은 사람이 이것만 먹으면 어떡해. 할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최고예요. 제 엄마보다 더 맛있어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밥을 먹은 뒤에 지영 씨가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같이 하자.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면 지영 씨가 닦아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설거지를 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늘 혼자였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에 앉아서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영 씨는 회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상사가 자꾸 일을 떠넘기고 월급은 적고. 그래, 힘들겠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하기 참 어렵다던데. 맞아요. 저 같은 건 대학도 못 나와서 더 무시당해요. 지영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대학이 뭐가 중요해. 성실하게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어요. 그날 이후로 지영 씨의 집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게 일주일에 2번이 되고 나중에는 거의 사흘에 한 번씩 왔습니다. 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과일도 사오고 빵도 사오고 꽃도 사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지영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빈손으로 와도 돼.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11월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어느 날 지영 씨가 목도리를 하고 왔습니다. 추워 보이네. 집에 들어와서 따뜻한 차 마셔. 고마워요, 할머니. 그날 저는 생강차를 끓여줬습니다. 생강을 갈아서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와, 할머니. 이거 정말 몸이 따뜻해져요. 감기 조심해야지. 요즘 독감 유행한다던데. 할머니가 챙겨주셔서 감기 안 걸려요. 지영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진짜 할머니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호호, 우리 지영이. 딸처럼 생각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제 딸들은 이렇게 제 손을 잡아준 적이 언제였을까? 큰딸 민서는 미국 가기 전부터 저한테 서먹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서부터 독립적이 됐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 컸어요. 엄마는 엄마 인생 사세요. 그렇게 말하며 거리를 뒀습니다. 작은 딸 수진이는 좀 낫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부터는 역시 바빠졌습니다.
엄마,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요.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지영 씨는 달랐습니다. 매일 안부 메시지를 보냈고 자주 찾아왔고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제가 외롭다고 하면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면 할머니, 병원 모시고 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밤 11시쯤 됐을 겁니다. 지영 씨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영아, 오늘 배가 아파서 힘드네.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할머니, 제가 지금 갈까요? 약이라도 사다 드릴게요. 아니야, 이 밤에 무슨 소리야? 괜찮아.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정말 걱정돼요. 그 목소리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제 걱정을 이렇게 진심으로 해주는 게 얼마만인지. 지영아, 고마워. 정말 괜찮아. 내일 보자. 할머니, 내일 제가 일찍 갈게요. 아침 먹었는지 확인하러 갈게요. 다음 날 아침 9시에 지영 씨가 왔습니다. 손에 죽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어제 배 아프셨다고 해서 죽 사왔어요. 드세요. 지영아, 이걸 어떻게? 괜찮아요, 할머니. 회사 조금 늦게 가도 돼요. 할머니가 더 중요하죠. 그 순간 저는 지영 씨가 제 친딸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딸들은 제가 아파도 바로 달려오지 못합니다. 큰 딸은 미국에 있고 작은 딸은 부산에 있으니까요. 전화로 엄마 병원 가세요 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달랐습니다. 밤늦게라도 달려올 준비가 돼 있었고 아침 일찍 죽을 사들고 왔습니다. 지영아, 너 정말 효녀구나. 할머니,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12월이 되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났습니다. 동네 거리에 불빛이 켜지고 캐럴이 흘렀습니다. 지영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크리스마스에 뭐 하세요? 글쎄, 혼자 있겠지 뭐. 할머니, 딸들은 안 와요? 큰 딸은 미국이고 작은 딸은 부산이라 명절도 아닌데 오기 힘들지. 그럼 할머니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는 거예요? 응, 괜찮아. 익숙해. 지영 씨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제가 크리스마스에 와도 될까요? 저도 혼자거든요. 그래. 그럼 같이 보내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 제가 케이크 사올게요. 할머니는 요리만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당일, 지영 씨가 오후 2시에 왔습니다. 손에 케이크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케이크 사왔어요. 어머, 비쌌겠다. 괜찮아요. 할머니랑 같이 먹으려고요. 저는 그날 떡볶이도 만들고 튀김도 했습니다. 지영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와, 할머니. 이거 완전 파티네요. 호호, 우리 지영이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했지. 저녁을 먹은 뒤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초콜릿 케이크였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고 불 끄세요. 무슨 소원? 할머니 소원이요. 뭐든지 빌어보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영이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렇게 빌고 초를 껐습니다. 할머니,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야.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 호호, 알겠어요.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너 덕분에 외롭지 않아. 할머니, 제가 평생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약속이 될지.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12월 28일, 지영 씨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 있어? 울었어? 할머니. 지영 씨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지영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 한참을 울던 지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어요. 뭐?
갑자기 왜?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한대요. 저처럼 경력이 짧은 사람들부터 자르는 거예요. 언제부터? 다음 달 말까지 나가야 해요. 그러니까 한 달 남았어요. 지영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지영이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괜찮아. 다른 회사 알아보면 되지. 할머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지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월세가 밀렸어요. 회사에서 월급 깎는다고 해서 지난 2달간 월세를 못 냈어요. 집주인이 이번 달까지 안 내면 쫓아낸대요. 얼마나 밀렸는데? 2달치요. 한 달에 5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요. 그리고 다음 달 월세까지 내야 하니까 150만 원이 필요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50만 원은 제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예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쓰면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영이가 얼마나 저를 잘 챙겨줬는데요. 이럴 때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까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할머니. 진짜요? 응. 우리 지영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떡해.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갚을게요. 취직하면 바로 갚을게요. 괜찮아. 천천히 갚아도 돼.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한테 150만 원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큰 돈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는 사람 좀 도와주려고. 혹시 사기는 아니시죠?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돈을 찾아서 지영이한테 줬습니다.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괜찮아. 빨리 집 걱정 해결하고 새 직장 알아봐. 네, 할머니. 열심히 구직할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영이는 여전히 자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면접 봤는데 떨어졌어요. 괜찮아. 다음에 또 볼 수 있어. 네, 포기하지 않을게요. 2월 초였습니다. 지영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취직했어요. 정말? 어디? 작은 회사인데 마케팅 일하는 곳이에요. 월급은 적지만 괜찮아요. 축하해. 우리 지영이 정말 잘 됐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이다. 이제 월급 받으면 생활 안정되겠네. 네, 할머니. 다음 달부터 월급 받으면 조금씩 갚을게요.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지영이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첫 월급이 적게 나와서요. 다음 달에는 꼭 드릴게요. 괜찮아. 급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3월 중순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부탁이 있어요. 뭔데?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는데 참가비를 내야 해요. 50만 원인데. 이번 달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부족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150만 원을 빌려줬는데 또 50만 원을 달라니. 하지만 지영이는 취직한 지 얼마 안 됐고 회사 워크숍은 안 가면 안 되는 거니까요. 알았어. 이번만이야. 고마워요, 할머니. 꼭 갚을게요. 또 50만 원을 줬습니다. 이제 지영이한테 준 돈이 200만 원이 됐습니다. 4월이 됐습니다. 지영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비가 필요해요. 엄마, 내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순간 지영이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친엄마는 돌아가셨고 고아원 원장 선생님을 엄마처럼 생각해요. 그분이 쓰러지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할머니, 1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쓰러졌다는데 어떡합니까?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또 100만 원을 줬습니다. 이제 총 300만 원이 됐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지영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 축의금을 내야 해요. 3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조금 주저했습니다. 지영아, 너 언제 갚을 거야? 벌써 300만 원이 넘었어. 할머니, 죄송해요. 다음 달에 보너스 받으면 꼭 갚을게요. 제발요. 알았어. 또 30만 원을 줬습니다. 6월이 됐습니다. 지영이가 또 왔습니다. 할머니, 동생 학비가 필요해요. 동생? 너 동생 있어? 아, 제 사촌 동생이에요. 대학 등록금을 못 내서. 얼마? 70만 원이요. 저는 점점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를 믿고 싶었습니다. 또 70만 원을 줬습니다. 총 400만 원이 됐습니다. 7월 초였습니다. 지영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어려워요. 제가 오후에 갈게요. 오후 3시 지영이가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할머니, 저 큰일 났어요. 뭐가? 회사 돈을 실수로 잘못 처리했어요. 어떻게? 거래처한테 송금할 때 실수로 금액을 잘못 썼어요. 300만 원을 더 보낸 거예요. 그럼 다시 받으면 되잖아. 그 거래처가 폐업해서 연락이 안 돼요. 회사에서는 제가 책임지라고 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300만 원을 메워야 해요. 못 메우면 횡령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대요.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30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이미 4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또 300만 원을 달라니. 할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건 아닌데 실수로 그렇게 됐어요. 할머니만 믿고 있어요. 지영아, 그런데. 할머니, 제발요. 제가 감옥 가면 어떡해요? 할머니 없으면 저 어떡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영이를 도와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미 4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또 300만 원을 주면 7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해가 횡령범이 된다면 어떡하나. 제가 도와주지 않아서 이해 인생이 망가진다면.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또 큰 돈을 찾으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아는 사람 좀 도와주려고. 어르신, 혹시 그 사람이 SNS에서 만난 사람 아니세요? 순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요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모녀 사기라는 게 있어요. 친딸처럼 행동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거죠. 아니에요. 지영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어르신, 정말 조심하세요. 한번 돈을 주기 시작하면 계속 요구해요. 갚지도 않고요. 하지만 저는 돈을 찾았습니다. 지영이를 믿고 싶었으니까요. 지영이한테 300만 원을 줬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번에 문제 해결하고 나면 꼭 다 갚을게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지영이가 나를 속인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영이는 착한 애야. 매일 안부를 물었고 자주 찾아왔고 제가 아플 때 죽을 사들고 온 애인데. 하지만 은행 직원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모녀 사기. 친딸처럼 행동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돈을 요구한 게 몇 번이었지? 12월에 월세 150만 원, 3월에 워크숍 50만 원, 4월에 병원비 100만 원, 5월에 축의금 30만 원, 6월에 학비 70만 원, 7월에 회사 돈 300만 원, 총 700만 원.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조심스럽게 지영이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영아, 언제 돈 갚을 수 있어?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이번 달 말에 보너스 받으면 꼭 드릴게요. 하지만 제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저는 큰딸 민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엄마가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아. 무슨 일인데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지영이를 만난 것부터 700만 원을 빌려준 것까지. 딸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거 사기예요. 아니야. 지영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엄마, 이게 전형적인 모녀 사기예요. 요즘 독거노인들 타겟으로 이런 수법이 정말 유행이래요. 저 지금 당장 한국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올 필요 없어. 엄마, 제가 가야겠어요.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틀 뒤 큰딸이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제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한테 연락해봤어요? 응, 메시지 보냈는데 답이 없어. 전화는요? 전화도 안 받아. 딸이 제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영이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봤습니다. 엄마, 이 사람 계정 비공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팔로워도 다 차단한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팔로우하던 게 풀렸어요. 이 사람이 엄마를 차단한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 엄마, 우리 경찰서 가요. 아니야, 기다려봐. 지영이가 바빠서 못 본 걸 거야. 하지만 딸은 강하게 나왔습니다. 엄마, 이거 범죄예요. 신고해야 해요. 결국 저는 딸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은평구 경찰서였습니다. 형사과 사무실로 안내됐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 형사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딸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혹시 그 여성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지영이요. 나이는요? 33살이라고 했어요. 형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여성 사진 있으세요? 네, 제 스마트폰에 있어요. 제가 지영이와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형사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여성이 김지영이라고 했다고요? 네. 형사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 사람 실제 이름은 김지영이 아닙니다. 네. 본명은 이수연이에요. 33살 맞고요. 이미 우리가 찾고 있던 인물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사가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영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이수연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작년부터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8명입니다. 8명이요? 네. 총 피해 금액은 약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딸이 제 팔을 붙잡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의 수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SNS에서 독거노인을 찾아 접근합니다. 처음 한두 달은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자주 방문하고 선물도 사오고 딸처럼 행동합니다. 그 다음에는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조금씩 요구합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점점 금액을 늘립니다. 월세, 병원비, 회사 문제 등 다양한 이유를 댑니다. 형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번도 갚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라고 말만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도의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거나 의심하기 시작하면 연락을 끊고 사라집니다. 어르신의 경우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700만 원을 받고 나서 연락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지영이가, 딸처럼 생각했던 그 아이가 저를 이용한 사기꾼이었다니. 어르신, 진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여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영이와 만난 경위부터 돈을 빌려준 과정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돈을 송금한 기록이 있으세요? 네, 은행 앱에 있어요. 딸이 제 스마트폰을 확인해서 송금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술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가 바보 같았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쉽게 속다니. 왜 그렇게 외로웠을까?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딸이 옆방에서 잠들었지만 저는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지영이와의 추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처음 카페에서 만났을 때 환하게 웃던 모습, 집에 와서 제가 만든 밥을 맛있게 먹던 모습, 제가 아플 때 죽을 사들고 온 모습, 크리스마스에 케이크를 사들고 온 모습. 할머니, 제가 평생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저 제 돈을 노린 연극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통화할게요. 아이들도 데리고요. 그래. 잘 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두려워졌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 누가 진심일까? 아파트 단지 벤치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요즘 왜 안 나와요? 라고 물었지만 그냥 몸이 안 좋아서라고 둘러댔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SNS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8월 중순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네. 다른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가 피해자 신고로 잡혔습니다. 조만간 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내일 오전 10시에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용의자 대질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됐습니다. 방 안에는 형사 2명과 그리고 지영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수연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여성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수연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형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피의자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총 7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맞습니까? 이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대답하세요. 맞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처음 전화로 들었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이수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지영아, 아니 수연 씨,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들은 전부 거짓이었어요? 나를 엄마처럼 생각한다고, 평생 곁에 있겠다고,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냐고요? 이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제 일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일이라니. 저를 속이고 제 외로움을 이용하는 게 일이라니.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쉬웠어요. 돈도 잘 주시고. 형사가 제지했습니다. 피의자, 발언 조심하세요. 하지만 이수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준 돈으로 저는 빚을 갚았어요. 사채빚이요. 700만 원 다 갚는 데 썼어요.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건 진짜예요. 부모님도 정말 일찍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오빠는 없어요. 그리고 저 회사 다닌 적도 없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사님, 저 나가도 될까요? 네, 어르신. 고생하셨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뒤돌아보니 이수연이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9월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대에 앉았습니다.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작년 10월 인스타그램에서 피고인을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김지영이라고 소개했고 저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까? 자주 집에 방문했고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딸처럼 대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전 거래가 있었습니까? 네. 피고인은 여러 이유로 돈을 빌렸습니다. 월세, 병원비, 회사 문제 등입니다. 총 7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갚았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이수연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증인의 증언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이수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합니다. 다만 피고인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독거노인들을 타겟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피해자만 9명이며 총 피해액은 3,800만 원에 달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악질적입니다. 재판은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70대 할머니, 68세 할아버지, 75세 할머니 모두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SNS에서 만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돈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았다는 이야기. 재판이 끝나고 판결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수연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9명의 피해자에게 사기를 쳤다. 피해 금액은 총 3,800만 원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징역 2년. 이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을 나오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피해 금액 회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재산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결국 7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예전처럼 외로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또 속을까봐. 9월 말이었습니다. 작은 딸 수진이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미안해요. 괜찮아. 엄마가 조심했어야지. 엄마, 앞으로 제가 더 자주 올게요. 한 달에 한 번은 올라올게요. 너도 바쁜데. 엄마가 더 중요하죠. 애들도 데리고 자주 올게요. 수진이는 이틀 동안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외로우셨죠? 응. 제가 몰라줘서 미안해요.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니야. 너희도 바쁘니까. 그래도 엄마예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수진이가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엄마를 방치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전화만 가끔 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너희도 각자 살기 바쁜데. 그래도 엄마예요. 언니랑 얘기했어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올라올게요. 고마워. 엄마 사랑해요. 수진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얼마 만에 딸한테 안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0월이 됐습니다. 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큰딸 민서는 LA에서, 작은딸 수진이는 부산에서 함께 통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산책 나갔다가 집에서 쉬었어. 혼자 밥 잘 드세요? 응, 잘 먹어. 엄마, 애들 보여드릴게요. 손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비록 화면으로 보지만 그래도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수진이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와서 일요일 저녁에 내려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있는 게 행복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해드릴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엄마, 제가 청소 좀 할게요. 수진이가 집안 곳곳을 청소했습니다. 제가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 무거운 물건들을 옮겨줬습니다. 엄마, 베란다 화분들 정리해드릴게요. 고마워. 딸과 함께 베란다에서 화분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그 사람 일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응.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어. 내가 그렇게 쉽게 속다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알아. 그런데 가끔 생각해. 내가 왜 그렇게 외로웠을까?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외로운 게 잘못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외롭잖아요. 그렇지. 다만 그 외로움을 나쁜 사람이 이용한 거예요. 엄마 탓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11월이 됐습니다.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가 반가워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쉬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저는 김 여사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사람한테 속은 이야기를. 김 여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 알려드렸는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김 여사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도 이제 조심할 거예요. 김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SNS에서 만난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알아요.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파트 단지 사람들과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조심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 지영이를 처음 만났던 때입니다. 가끔 그때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 환하게 웃던 모습, 집에 와서 밥을 먹던 모습, 크리스마스에 케이크를 사들고 온 모습. 그 순간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이용했고 저는 외로워서 속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작년에는 지영이와 함께 보냈지만 올해는 딸들과 보내기로 했습니다. 수진이가 손녀를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8살 손녀 지우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지우 많이 컸네. 할머니, 저 이번에 상장 받았어요. 어머, 대단한데? 지우가 가방에서 상장을 꺼냈습니다. 착한 어린이 상이에요. 우리 지우가 정말 착하구나. 그날 저는 지우와 함께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사온 케이크 믹스로 함께 반죽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잘하네. 오븐에 넣고 기다리는 동안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왜 혼자 사세요?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래. 할머니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 너희가 자주 오니까. 할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할머니 외롭지 않게. 지우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지영 씨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평생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하지만 지영이의 말은 거짓이었고 지우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매주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 찾아오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켰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작년에는 지영이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이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한테 속지 않기를. 그렇게 빌고 초를 껐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1월입니다. 저는 73살이 됐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지영이를 만나고 속고 깨닫고 회복한 1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외로움은 죄가 아니라는 것. 누구나 외롭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더 외롭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둘째, 하지만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지영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돈을 빼가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 지영이는 예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제 딸들처럼 매주 전화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넷째, 가족의 소중함. 예전에는 딸들이 저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쁘다며 전화를 끊고 찾아오지 않는다고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겪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딸들은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다섯째, SNS의 위험성. SNS는 좋은 도구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딸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수진이가 올라옵니다. 1년에 한 번 민서가 미국에서 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정중히 거절합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웠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책을 읽고 화분을 돌봅니다. 가끔 외로울 때는 딸들한테 전화합니다. 민서야,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엄마 뭐 하세요? 그냥 베란다에서 햇볕 쬐고 있어. 좋으시겠어요? 엄마, 저녁 때 영상 통화할게요. 그래, 그때 보자. 짧은 통화지만 이제는 충분합니다. 지난주에는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은평구 노인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예요. 저는 이영이에요. 반가워요. 함께 붓글씨를 쓰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조심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 가족 이야기, 집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취미 이야기만 합니다. 어제는 손녀 지우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니께 할머니 보고 싶어요. 다음 달에 또 갈게요. 저 할머니 사랑해요. 지우 올림. 편지를 읽으며 웃음이 났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짧은 편지. 매주 오는 전화. 한 달에 한 번 오는 방문.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랑입니다. 지난 1월에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피고인 이수연이 출소 후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말요? 네. 출소 후 일을 해서 조금씩 갚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액 변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700만 원은 비싼 수업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으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외로움을 다루는 법, 가족의 소중함,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 어쩌면 700만 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아침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제라늄이 또 피었습니다. 분홍색 꽃이 예쁩니다. 작년 이맘때 이 꽃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이가 댓글을 달았었죠. 할머니, 화분 정말 예쁘네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댓글이 저를 속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조심합니다. 누가 온라인에서 친절하게 다가와도 경계합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거절합니다. 미안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에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을 나왔습니다. 젊은 커플, 가족들, 노인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제 삶을 살아갑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조심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73년을 살면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며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있다면 자주 연락하세요.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SNS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온다면 조심하세요.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온다면 절대 주지 마세요.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상담하세요.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예쁜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매일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사람이 더 진심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제 딸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해도, 비록 바빠서 긴 통화를 못해도 그들은 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 사연은 여러 제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모녀 사기 피해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피해액은 총 50억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SNS에서 만난 사람을 쉽게 믿지 마세요.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의심하세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세요. 그분들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건 낯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